안녕하세요. 오늘은 필기시험 전에 꼭 외워야 되는 제빵이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빵의 믹싱 단계와 믹싱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사실 제빵은 어떻게 믹싱하는지 그 과정만 대략적으로 내가 알면 나머지 발효라든지 굽기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빨리 외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과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믹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규모 제과점, 좀 작은 제과점에서 어떤 믹서를 쓰는지예요. 공장이 아닌 작은 제과점에서는 수직 믹서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우리 제빵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제빵학원의 기계 기억하시죠? 좀 뭔가 작으면서도 큰 듯한 그 느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빵학원에서 사용하는 그 믹서가 바로 수직 믹서고요.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믹서가 수직 믹서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거든 데크 오븐이 정답이에요. 데크 오븐도 마찬가지로 제빵학원에서 사용하는 그 오븐입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 열어서 넣는, 뭔가 이제 철판에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가는 있죠. 그 오븐이 바로 데크 오븐이에요. 이 두 가지 외워주시고, 더불어서 혹시라도 입구와 출구가 다른 터널은 다른 오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거든 터널 오븐이 됩니다. 공장에서 왜 라인 타서 가는 그 오븐 있죠? 그게 바로 터널 오븐이에요. 입구와 출구가 다른 오븐은 터널 오븐이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스펀지 도우법의 스펀지 온도 많이 물어봐요. 기억하시죠? 스펀지 온도. 스펀지 도우법의 첫 번째 반죽은 스펀지라고 하고 얘 온도는 24도, 마지막 반죽은 도우라고도 하고 얘 온도는 27도. 자, 그 다음 우리 믹싱을 알기 전에 재료 계량이 들어가죠. 재료 계량 다음에 믹싱을 하고 나서는 1차 발효 들어갑니다. 1차 발효. 자, 1차 발효의 표준 온도 기억하시죠? 뭐예요? 27도씨에서 습도는 75에서 80%. 1차 발효 통상적인 표준 온도고요. 1차 발효 끝나면 성형이라는 게 들어가요. 성형 다음에 또다시 2차 발효가 들어가고요. 2차 발효 다음에 바로 굽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성형의 5단계라고 합니다. 1차 발효가 끝나고 성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발효가 된 빵 반죽을 꺼내서 먼저 뭘 하죠? 우리가 분할이라는 걸 해요. 몇 그램씩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 이 분할은 성형 속에 들어가 있는, 성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할하시고 나서는 빵을 좀 더 이쁘게, 단면이 이제 절단된 면들 있죠. 그 면들을 좀 더 끈적끈적하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주는 작업을 둥글리기라고 해요. 둥글리기를 가지시고, 둥글리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바로 밀어펴기나 뭐 하는 거 아니죠. 둥글리기 끝나고 중간 발효라는 걸 합니다. 이때 이 중간 발효는요, 실내에서 발효를 해요. 실내. 그 발효실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실내에서 27도씨 그냥 실내에서 비닐을 덮고 발효를 시키는 게 중간 발효예요. 그러면 이 둥글리기 한 반죽이 살짝 커지면서 반죽이 유연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밀어펴기든지 뭔가 할 때 정형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를 가지는데요. 이때 중간 발효는요, 다른 말로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합니다. 오버헤드 프루프 또는 벤치 타임이라고 해요. 중간 발효는 다른 말로 벤치 타임이라고도 하고 오버헤드 프루프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중간 발효를 묻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오버헤드 프루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개를 다 같이 기억하시고, 중간 발효가 끝나고 나서는 정형이라는 걸 해요. 자, 성형과 정형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형은요, 넓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분할도 들어갈 수가 있고, 둥글리기가 될 수가 있고, 팬닝도 될 수가 있고, 성형이지만, 정형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팔자를 꼰다든지, 또 식빵하기 전에 밀어펴기를 해서 만다든지, 이런 밀어펴기, 말기, 봉하기, 이런 것들이 다 정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성형과 정형은 다르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정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정형을 물었어요. 정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밀어펴기, 맞죠? 2번 말기, 맞아요. 자, 3번 둥글리기, 아니죠. 둥글리기는 뭐예요? 성형에 속해 있는 게 둥글리기지 얘는 아닙니다. 정형은 중간바로 끝나고 내가 어떠한 빵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내는 게 정형이에요.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정형. 그 다음에 펜닝이라는 걸 해요. 펜닝. 자, 펜에다가 넣는 작업을 펜닝이라고 합니다. 펜닝이란 말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펜에다가 뭐 케이크 반죽을 붓는다. 펜닝. 뭐 철판에다가 빵을 올린다. 펜닝. 다 펜닝에 속해 있고요. 이때 펜닝 시 철판 온도도 또 나옵니다. 펜닝할 때 철판 온도는 몇 도가 좋은가요? 사실 우리가 펜닝할 때 철판 온도를 제고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철판 온도는 32도씨가 적당하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는 철판 온도는 32도씨가 적당하다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자, 펜 오일의 조건을 볼 거예요. 자, 펜 오일의 조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펜닝에 대한 건데요. 자, 펜에다가 이제 빵을 넣거나 뭔가를 할 때 뭐 그냥 넣어도 상관없지만 가끔씩 오래된 철판이라든지 뭔가 좀 벗겨진 철판 이런 걸 쓰실 때 우리가 그냥 올리게 되면은 빵에 다 들러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펜에다가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일을 해요. 이때 펜 오일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그냥 식용유를 들어붙는다가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발연점이 높을 거예요. 발연점이 높을 것. 자, 발연점이란 이거 알아셔야 돼요. 발연점이란 뭔가 이제 연기가 나는 시점을 사실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온도를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발연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뭔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발연점인데 왜 높아야 되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왜 높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6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 식용유가 있고 그리고 220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식용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으면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하니까 높은 게 좋겠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 빵이 다 익기까지가 보통 180도씨에서 빵이 다 거의 익어요. 익습니다. 160도에서 180도 넘어가야지 빵이 익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빵이 덜 익었는 160도씨에서 이미 연기가 나고 끓기 시작을 한다면 과연 좋은 걸까요? 팬에서 연기가 나요. 식용유를 막 발랐더니 그 식용유가 발연점이 낮았는지 연기가 납니다. 그럼 아직 빵은 덜 익었는데 그럼 그 연기 어디로 가겠어요? 다 빵 속으로 흡수가 돼버리겠죠. 안 좋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빵이 다 익고도 아직 연기가 나지 않는 그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산패가 쉬운 지방산이 없을 것. 요거 말 그대로예요. 산패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지방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제 그걸 산화라고 해요. 그 산화가 지속돼서 상하는 것을 산패라고 하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산패가 쉬운 지방산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반죽 무게의 0.1에서 0.2%만 사용한다. 기름을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반죽 무게가 100g이면 1g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나와요. 반죽 무게 몇 % 정도를 사용하느냐. 요거 나오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분할을 하고 손으로 둥글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나 업장에서는 자동 분할기라는 걸 써요. 자동 분할기는 반죽을 중량 감안한 부피에 의해 자동 분할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30g씩 40g씩 저울에 올려서 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분할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람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부피만을 감안해서 자동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우리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중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람수. 하지만 자동 분할기는 부피에 의해서 자동 분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둥글리기를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요거 이름은 라운드예요. 라운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발효입니다. 발효할 때 우리가 빵을 발효할 때 소금을
정량보다 1% 이상 사용하고 또는 설탕을 정량보다 5%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발효가 잘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삼투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투압. 저번에 말씀드렸죠. 삼투압. 뭐예요? 진한 농도가 연한 농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는 김치. 배추김치를 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배추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소금물이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발효가 저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퍼센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발효 손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발효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 발효가 되면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그 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는 1에서 2% 정도가 발효 손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펀치의 목적. 자, 펀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처음 봤어요, 펀치. 자, 펀치는요, 우리가 발효를 할 때 발효실에다 빵을 넣잖아요. 그럼 이 빵을 계속 발효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발효가 60에서 70%로 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발효실 문을 열고 빵을 가지고 와서 얘를 한 번 더 펀치 그냥 좀 접어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를 왜 하냐면 그걸 왜 하냐? 물론 좋으니까 하겠죠. 왜 하냐면은 발효실 문을 열면서 반죽을 꺼내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스트가 활성을 좀 촉진시켜요. 이게 쉽게 전 쉬운 예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되게 힘들게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유, 잘돼 가냐고 어깨 딱딱 두드려 주시면서 용돈을 딱 주셨네. 어때요? 굉장히 힘이 나고 공부가 더 잘 되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산소가 들어가면 이스트도 활성화되고 촉진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 번째 발효시간 단축이 요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발효시간이 짧아지겠죠. 이스트가 빨리 활성을 하기 때문에. 자, 반죽 온도를 균일한다. 이거 왜 그러냐? 발효실에도 다 똑같은 27도가 아니라 앞뒤 옆 다 달라요. 그 온도를 우리가 펀치하면서 좀 온도를 맞춰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펀치는 사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하거나 나중에 어디 업장에 취직을 하셔서 업장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대부분 스펀지법으로 했을 때, 스펀지 도우법 배우셨죠? 그걸로 했을 때라든지 그 종을 사용해서 만든 빵들이 있어요. 뭐 치아바타나 포카치아나 뭐 그런 좀 종을 사용해서 만든 빵들은 좀 펀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크게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알고 싶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